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2020년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국가 또는 가장 국가대표 전력이 탄탄한 팀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국가를 고르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제각기 의견이 다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전력이 탄탄한 국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2018년 월드컵의 챔피언인 프랑스가 꼽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2021년에 열리는 유로나 2022년 월드컵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 시점에서 분명히 프랑스만큼 전력이 탄탄하고 유망주가 많으며 미래가 밝은 국가는 드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이상하리만큼 자국 리그의 인기나 성적이 타 리그에 비하면 영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흔히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한다면 영국 또는 잉글랜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축구의 종주국이 영국인 것과 별개로 현대 축구의 시스템을 정립한 것은 바로 프랑스였죠. 세계 축구계를 주무르고 있는 피파가 프랑스에서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하는 월드컵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탄생시킨 것이 프랑스인이었고 최고의 선수에게 수상하는 발롱도르 역시도 프랑스인에 의해 탄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모를 보면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현대 축구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고 당연히 그 위상이 높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프랑스는 우리가 말하는 세계축구 5대 리그에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과 한데 묶이기는 하지만 4대 리그로 좁힌다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프랑스 리그의 팀들은 UEFA 주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올랭피크 마르세유가 1990년대 최초로 단 한 번 우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챔스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는 5대 리그에 묶이지 못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이 각각 6회와 4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것과 스코틀랜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같은 변방 리그가 프랑스와 동일한 챔스 우승 1회인 것을 생각해보면 꽤나 부끄러운 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프랑스라는 국가의 겉면을 보고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프랑스는 타국과 비교해도 수많은 유망주들이 꾸준하게 나오는 국가이고 경제력은 독일과 영국하고 동급일 뿐더러 스페인과 이탈리아보다는 탄탄하며 외국인에 대해서 꽤나 개방적인 국가에 해당합니다. 프랑스 축구리그는 운용할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경제력과 자본 유입이 부족한 것도 그렇다고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프랑스 리그가 4대 리그보다 뒤처지게 된 원인은 명확합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 프랑스 리그가 4대 리그에 비해 뒤처지게 된 원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구리그는 하나의 지역을 연고로 하여 해당 지역의 로컬 팬들을 기반으로 구단이 성장하고 타 지방에 위치한 구단들과 경쟁을 통해 우승이라는 영광을 쟁취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즐겨보는 4대 리그, 잉글랜드와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의 경우 이들은 역사적으로 국가 내의 지방색이 매우 강했습니다. 잉글랜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그 자체가 애초에 영국이라는 나라의 한 지방입니다. 이미 뿌리부터가 지방색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좁은 잉글랜드 내부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서로에 대한 경쟁 심리가 매우 강력한 편입니다. 당장 영국의 수도인 런던만 해도 런던이 동서남북으로 나뉜 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개의 팀이 나뉘어 탄생했고 서로에 대한 라이벌리를 불태우며 강력한 투쟁심을 바탕으로 한 팬들의 지지하에 구단들이 성장하였죠. 런던뿐 아니라 잉글랜드 내에는 버밍엄, 리즈, 세필드, 리버풀과 맨체스터 같은 대도시가 잘 성장하며 지역 간 발전이 꽤나 균등한 편이었고 해당 도시에 존재하는 축구 구단들 간의 경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잉글랜드의 축구리그는 흥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살펴볼까요? 스페인의 경우 15세기 후반쯤에 통일이 이뤄진 만큼 스페인 내의 지역들이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카스티아, 카탈루냐, 바스크, 안달루시아, 갈리시아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카스티아에 위치한 레알 마드리드와 카탈루냐에 위치한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벌 더비로서 두말할 것도 없죠. 이탈리아의 경우는 잉글랜드와 스페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지방색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탈리아는 통일이 이뤄진 지 150년 정도 된 국가로서 통일 역사가 길지가 않고 또한 남부 이탈리아와 북부 이탈리아 사이의 문화의 갭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탈리아인은 영국인이나 독일인 그리고 에스파냐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혈질적인 성격의 사람이 많아 위에 언급한 사실과 복합적인 효과를 내면서 축구가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돌던 시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 역시 그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독일은 남북으로는 문화의 차이로 인한 지방색이 뚜렷하게 나오며 동서로는 한때 분열을 겪음으로써 생긴 정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독일은 이탈리아처럼 과거 나라가 수백 개의 국가로 나뉘었던 경험 때문인지 다른 나라 못지않게 각주 그리고 도시끼리의 라이벌리가 강합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라이벌리로는 레비어 더비와 노르트 더비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유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랜 기간 통일된 상태를 유지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봉건제가 있었기에 지방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지방색은 강력한 중앙정권 또는 정부의 밑에서 사그라들었죠.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바스크와 카탈루냐 지방입니다. 바스크와 카탈루냐는 그 영역이 스페인 외에도 프랑스에 걸쳐져 있는데 그들은 역사적으로 스페인 정부하고는 자주 갈등했으나 프랑스 정부 밑에서는 감히 대들지 못하고 차차 프랑스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프랑스 지방 연고의 구단은 규모가 대체로 크지도 않고 지방 간의 대립도 별로 크지 않아 라이벌리가 크게 발전하진 못했습니다. 그나마 꼽을 수 있는 라이벌리로 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의 르클라시크가 있긴 합니다만 이외에 현재 기준 1부 리그에서 꼽을 수 있는 라이벌리가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라이벌리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탓인지 프랑스는 의외로 타국에 비해 훌리건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죠. 또한 자국에 대한 국가의식이 매우 높은 것처럼 한 도시에 대해서 구단이 마구잡이로 나뉘지 않았는데 단적으로 엄청난 수의 구단이 우후죽순 생겨난 영국의 런던과 다르게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는 축구구단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프랑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프랑스는 타국과 다르게 인구가 대한민국처럼 수도권에 밀집하여 파리에 1천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리그앙 1부 리그에 있는 파리 연고의 팀은 파리 생제르맹 하나뿐이며 2부 리그에도 파리를 연고로 한 팀이 파리 FC 하나뿐입니다. 라싱 프랑스라는 파리 군교에 역사가 깊은 클럽이 있긴 했지만 이들은 재정 문제로 현재 아마추어 리그에 있습니다. 파리의 위성 도시나 그 외 더 밑에 있는 리그의 파리 연고 팀들을 찾으려면 더 찾을 수는 있으나 앞서 소개한 런던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초라합니다. 앞서 말한 4대 리그의 경우 그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축구를 밀어줄 계기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초기에는 매우 폐쇄적으로 나오면서 자국의 리그만을 진행하고 유럽 대항전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자신들이 축구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축구의 국민들이 매우 높은 관심도를 지니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1966년에 잉글랜드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면서 그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축구 또는 프리미어 리그에 투자하고 밀어줄 계기가 있었죠. 스페인의 경우는 그들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축구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스페인 현대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독재자 프랑코가 바로 스페인 축구리그의 발전 계기를 만들었죠. 스페인은 당시 나치와 협력한 전과와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에 걸맞지 않은 유럽의 독재국가라는 인식 때문에 국제적인 왕따의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 프랑코는 이러한 상황을 대중들에게 숨기기 위해 축구라는 수단을 이용했습니다. 즉, 축구는 프랑코가 시행한 일종의 우민화 정책이었는데 하필이라고 해야 할지 이때쯤에 레알 마드리드가 프랑스 레키프가 주최한 유러피언컵에 스페인 리그 챔피언 자격으로 참전해서 대뜸 5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함으로써 스페인 전체에 축구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프랑코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카스티아와 카탈루냐의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자 농간을 부렸고 이때를 기점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카스티아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의 라이벌리가 격화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생겨난 라이벌리는 리그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스페인의 라리가는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역사와 정치적 상황이 비슷하게 작용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함께 전쟁을 일으켰던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축구를 대외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죠. 1934년 이탈리아는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을 통해 축구를 크게 밀어주기 시작하였고 해당 월드컵에서 우승과 함께 일어난 열풍이 너무 강해 이탈리아 국민들이 축구에 반 미쳐있게 되었는데 이후 1938년 월드컵이 열리자 지도자인 무솔리니가 직접 선수단에게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죠. 때마침 이 시기에 축구 역사상 최초의 판타지 스타라 불린 주세체 메아차를 데리고 있었던 이탈리아는 당시 역대 최초 2연속 월드컵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그때부터 시작된 축구 열풍은 현재까지도 이탈리아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연합군에 의해 동독과 서독으로 나라가 분단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패배주의에 쩔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단된 독일 가운데 서독이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승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당시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바로 푸스카스가 이끌던 헝가리였죠. 그러나 헝가리를 상대로 치른 월드컵 결승전에서 서독은 훗날 베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역전승을 이뤄내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서독의 국민들을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밑바탕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는 독일과 축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게 만든 커다란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베른의 기적 뒤에는 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사실 프랑스에게도 앞서 언급한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같이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기와 운이 따라주지 못했죠. 첫 번째 기회는 앞서 이탈리아를 설명할 때 언급했던 1938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시기가 좀 흐르긴 했지만 프랑스는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여전히 애를 먹고 있었죠. 그렇기에 프랑스 축구가 크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기회는 프랑스가 붙잡을 여력이 부족했고, 더불어 하필이면 월드컵 토너먼트 8강에서 전대회 우승팀이자 독재자 무솔리니의 협박으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축구하던 이탈리아를 만나 석패함으로써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앞서 스페인을 설명하면서 말한 유러피언 컵이었습니다. 역시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이 유러피언 컵을 만든 것도 프랑스였고, 첫 번째 유러피언 컵 결승전에서 프랑스 팀이었던 스타드 랭스가 올라감으로써 축구 열풍을 이뤄낼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기회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던 팀인 스타드 랭스가 레알 마드리드에게 우승을 내주고 다시금 결승에 올라간 네 번째 대회에서도 또다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해 준우승을 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유러피언컵 5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는 들러리에 그치게 되면서 프랑스는 두 번째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는 플라티니와 함께 1984년 유로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축구 열풍이 일어날 계기가 별달리 생기지 않음으로써 타리그에 비해 자국 리그가 크게 성장할 기회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플라티니가 불어온 축구 열풍 이후 프랑스 리그는 90년대에 그들의 리그 기준으로는 황금기라 할 법한 시기가 있었으니 바로 마르세유와 AS 모나코, 파리 생제르맹의 선전이었습니다. 마르세유는 프랑스 축구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유러피언컵이 개편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AS 모나코 역시 위너스컵 준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4강 진출같이 꽤나 갈목할 성과를 이뤄냈고, 파리 생제르맹 역시 위너스컵 우승이라는 유럽 대회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크게 성장한 프랑스 축구리그에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니 바로 승부 조작 문제였습니다. 마르세유와 발랑시엔이 연관된 승부 조작 스캔들로 인해 프랑스 리그는 크게 흔들리면서 그들이 흥행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리그에는 훗날 프랑스가 1998년 월드컵과 2000년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주축이 되는 지단, 앙리, 튀랑, 블랑, 드사이, 바르테즈, 트레제게, 피레스, 푸티, 데샹, 윌토르 등등의 선수들이 있었으나 절호의 찬스에 터진 부정한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 리그가 홍역을 치르게 되면서 프랑스 리그는 크게 흔들리고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리그는 타리그와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죠. 현대에는 매우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다양한 리그에 진출하였으나 과거는 달랐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선수의 이적과 적응에 지금보다 더욱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이는 프랑스에게 꽤나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중심이 영국 프랑스에서 미국 소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들어섰는데, 이 과정으로 인해 프랑스의 식민지들이 해체되고 세계 공용어가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되어가면서 프랑스 리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비해 이적 우선권이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잉글랜드 리그가 해외 선수들이 많이 유입되며 성장하고, 동시에 자국 선수들이 자국 리그를 최고로 여기며 활동하는 반면에 프랑스 리그는 해외 선수 유입이 적었죠. 이에 대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독일은 상황이 프랑스와 동일하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좀 다릅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과거 식민지에 해당했던 남미 국가들이 진작에 독립했지만 언어와 문화권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남미 선수들은 주로 잉글랜드나 프랑스보다 스페인을 선호했고, 포르투갈어권이 스페인어권과 유사한 점도 있었기에 브라질 선수들도 스페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스페인 리그는 당대 최강국에 해당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선수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리그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어떨까요? 이탈리아와 독일은 프랑스와 상황이 거의 동일했고 어찌 보면 더 열악했지만, 그들은 자국에 불고 있는 축구 열풍에 더해 자국의 선수들이 해외 진출보다 자국에서 뛰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띠게 되면서 해외 선수 수입이 적을지언정 자국 선수 유출이 매우 적었기에 프랑스랑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축구 열풍이 상대적으로 늦은 탓에 자국의 선수 가운데 퀄리티 높은 선수가 타국에 비해 적었고,
그나마 유입되어 들어올 프랑스어권의 아프리카 선수들의 경우는 조지 웨아 같은 걸출한 선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여건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째서 프랑스 리그가 타 리그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인가? 현대에 들어서 프랑스의 축구 선수들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선수들 역시 상당한 재능을 보이는 이들이 많아져서 프랑스 리그에 유입된 선수들의 퀄리티가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 어째서 프랑스 리그가 성장하지 못하냐는 의문인 것이죠. 이는 프랑스의 축구 열풍이 불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타 리그가 프랑스 리그보다 확실히 더 높은 클래스의 리그가 되어버린 것과 해당 시기에 등장한 한 선수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 선수가 바로 플라티니죠. 프랑스의 축구 열풍을 불게 만든 선수인 플라티니는 당시 이탈리아 유벤투스에서 뛰면서 당대 최고의 선수 자리를 두고 마라도나와 직후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죠. 이를 지켜본 프랑스인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자국 최고의 선수가 자국이 아닌 타국의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시점에서 프랑스인들은 그 자존심이 허락하고 싶지는 않더라도 타국의 리그가 자국의 리그보다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겁니다. 하여튼 프랑스에서는 플라티니의 영향으로 인해 유벤투스가 일종의 드림클럽 혹은 친근한 클럽과 같은 이미지가 생겼고 이는 차후 지단과 앙리가 유벤투스에서 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플라티니의 영향으로 인해 프랑스의 뛰어난 선수들은 선수로서 대성하기 위해서 자국 리그보다 타 리그에 진출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타국으로 진출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이는 프랑스가 타 리그에 비해 자국 리그 선수들의 유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프랑스 리그는 오일머니를 뒤에 업은 파리 생제르맹이 신흥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네이마르라는 축구계 스타와 은바페라는 자국 최고의 스타 선수를 데리고 있는 강호로 성장하게 되면서 프랑스 리그의 위상이 조금은 높아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을 포함한 프랑스 리그의 팀들이 아직까지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 점과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대항마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아직 프랑스 리그를 4대 리그와 비교했을 때는 경쟁력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프랑스 리그는 여러 유망한 선수들이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며 세리에와 분데스리가하고 벌어져 있는 격차를 점차 줄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그앙이 타 리그에 대한 선수 유출을 줄이고 꽤나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 리그가 언젠가 4대 리그와 맞먹는 경쟁력을 갖춘 리그로 성장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